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9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화면의 지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이 열강의 식민지 처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협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강조했듯 그 협조와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한 열강 간의 것이었습니다. 패전국의 식민지는 다시 승전국에게 분배되었고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은커녕 희생의 대가로 얻은 약속마저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이에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이 전개됩니다. 오늘은 중국, 인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터키와 아랍 지역 등 아시아의 민족운동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등장인물들이 바로 오늘 수업의 주인공입니다.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살펴보다 보니 정신이 없겠지만 각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조금 더 힘내어 봅시다. 그럼 우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중국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탄생했지만 순원을 대신해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혁명 세력을 제압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황제가 되려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허황된 꿈이 실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죠. 문제는 그 이후 더 심각해집니다. 총통 자리를 놓고 여러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앙정부가 유명무실해졌고 각 지방의 군사지휘관들이 사실상 독자적 정권을 수립한 겁니다. 이들을 군벌이라고 하는데요. 군벌 간의 경쟁이 심해지며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입맛에 맞는 군벌을 지원하며 국가 분열을 부추겼죠. 이렇게 보면 신해혁명은 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군벌과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려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또 다른 출발선에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오사운동이 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오사운동은 중국 민족운동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노동자와 상인들이 가담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들의 외침에 결국 베이징의 군벌 정부가 굴복하자 인민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두가 확인하게 된 거죠. 이를 계기로 소수의 혁명가가 주도하는 비밀 활동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조직해 정치 세력으로 결집시키는 대중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순원은 이런 흐름을 타고 1920년에 자신이 이끌던 단체를 공개정당인 중국 국민당으로 개조합니다. 이듬해에는 천두시와 리다자오 등의 지식인이 모여 중국 공산당을 만들죠. 이렇게 앞으로 중국의 민족운동을 이끌 두 정당이 차례로 탄생했는데요. 이들 모두 군벌 타도와 제국주의 타도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민당을 이끈 순원은 남부 지역의 군벌과 손잡고 베이징의 군벌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던 군벌 세력에게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죠. 아직은 당 조직이 견고하지 못한 데다 자체적인 군사력이 없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공산당의 경우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계급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여전히 지식인 중심의 조직일 뿐 노동자와 농민의 참여를 이끌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소련이 등장합니다. 소련은 국제공산당 연합조직인 코민테른을 통해 식민지 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 중국에서 순원에게도 손을 내민 겁니다. 소련의 접근에 당장의 지원이 필요했던 순원도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둘 간의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코민테른은 중국 공산당의 창당은 물론 이후의 활동도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던 중국 공산당에게 국민당과 적극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924년 1월 중국 국민당이 제1차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순원은 소련과 연대하고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연소 용공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의 합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산당원은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도록 했죠. 국공 합작을 지원해온 소련은 이에 호응해 상당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 고문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혁명군을 세우기 위한 황포 군관학교가 설립되면서 군벌 세력과 맞설 군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제 반제국주의, 반군벌 투쟁인 국민혁명의 막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25년에 베이징의 군벌 정권과 협상하기 위해 북상하던 순원이 사망하고 맙니다. 순원의 죽음은 국민혁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혁명에 나서달라는 그의 유언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죠. 이 시기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노동자 파업을 지원하고 농민협회를 조직하는 데 적극 나서며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한편 순원이 사망한 후 국민당의 실권은 황포 군관학교 교장 출신으로 군사력을 쥐고 있던 장제스가 장악합니다. 그는 군벌에 대항하기 위한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에 취임하고 1926년 7월에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북벌에 나섭니다. 국민혁명군은 선전하며 9개월 만에 창장강 일대의 강남 지역을 석권하는 대성공을 거두죠. 여기에는 농민과 노동자를 상대로 국민혁명의 대의를 알리며 대중운동을 이끈 공산당의 활약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 등 국민당의 일부 세력은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1927년 4월에 장제스 휘하의 국민혁명군이 상하이에 입성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국민혁명군이 자신들을 환영하던 노동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공산당원과 이들에게 동조한 국민당 세력을 체포하고 처형한 거죠. 이를 4.12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맙니다. 이후 장제스는 4.12 사건의 기세를 몰아 국민당 안의 반대파를 몰아내고 1928년에는 북벌을 재개해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마침내 국민혁명을 완성한 거죠. 이로써 이제 중국은 난징을 수도로 하는 국민당 정부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편 국민당과의 합작이 깨지면서 공산당은 모진 시련을 겪습니다. 특히 도시의 노동자를 조직해 일으킨 무장봉기가 모두 실패하면서 공산당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죠. 이에 공산당 안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혁명의 근거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농촌에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농민들이 공산당원이 되었고 공산당의 군대인 홍군에 가담하였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의 근거지를 확보하여 토지혁명을 실시하고 홍군을 건설하는 마오쩌둥의 전술이 확산되면서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1931년 11월에는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루이진에서 중화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죠.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 상황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1930년부터 국민혁명군의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공산당 근거지를 공격했죠. 이제 국공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공산당은 대규모의 국민혁명군에 맞서 전면전은 피하고 유격전을 펼쳤지만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을 가진 국민혁명군의 공세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공세에 밀려 공산당의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위기에 몰린 공산당은 루이진을 버리고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1934년 10월 10만 명의 홍군과 공산당원, 농민 추종자들이 국민혁명군의 봉쇄선을 돌파하고 대탈주에 나섭니다. 뚜렷한 행군의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채 서쪽으로 나아가던 행군은 결국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2년 뒤 국민당 정부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산시성 예난에 도착하며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대장정입니다. 국민혁명군의 추격 속에 수많은 사상자와 낙오자가 속출하며
대장정이 끝났을 때 생존자는 처음 인원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대장정을 함께하며 공산당과 홍군 안에서 마오쩌둥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그의 지도력 또한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농민 중심 혁명 노선으로 사상적 통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한편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동안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됩니다.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전역을 차지하고 이듬해에 만주국의 건국을 선포하죠.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내세우긴 했지만 만주국의 권력은 모두 일본군이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1933년에는 만리장성 부근까지 침략을 확대했고 1935년부터는 화북 지역의 5성을 차지하려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에 제2의 만주국을 세우려는 시도였죠. 당연히 중국에서는 항일투쟁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는데요. 정작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침략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 장제스는 국내에서 정권에 도전하는 공산당을 물리치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며 먼저 공산당을 없애고 일본의 침략에 맞선다는 선멸공 후 항일의 방침을 내세웠던 겁니다. 심지어 국공내전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여론을 탄압하며 이를 주도한 인사들을 체포하기도 했죠. 그런데 1936년 12월 시안에서 극적인 반전이 벌어집니다. 공산당의 토벌을 독려하려 시안을 찾은 장제스가 이곳 주둔군을 지휘하던 만주군벌 출신의 장쉐량에게 구금당한 겁니다. 장제스를 구금한 장쉐량은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과 싸우자고 건의했죠. 이를 시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안에서 국민당의 대표는 물론 공산당의 대표까지 참여한 협상이 이뤄졌고 협상 끝에 장쉐량의 요구가 관철되며 장제스가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합작을 통한 항일투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과 담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치항일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터지자 양당의 합작은 급속도로 진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제2차 국공합작이 마침내 성립됩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지 10년 만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손을 잡고 항일투쟁에 나선 것으로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치열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인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는 자치권을 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영국에 협조했습니다. 틸라크 등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들도 영국 편에서 싸우기로 했죠. 그 결과 100만 명이 넘는 인도인이 동원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6만여 명이 희생됩니다. 전쟁 비용도 인도가 부담했죠. 영국의 승리에 인도인의 희생은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인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인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1919년에는 인도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한 롤러법을 제정합니다. 이에 인도인이 파업으로 저항하자 영국은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암리차르의 한 공원에서 롤러법에 반대 시위를 하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총격을 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 만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단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학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의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암리차르 사건은 인도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민족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간디입니다. 간디는 폭력투쟁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부당하고 억압적인 영국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영국을 굴복시키자는 것이었죠. 간디의 불복종 운동은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이라 이제껏 민족운동과는 거리가 있었던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당장은 자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진 못했지만
수천만 대중이 참여한 전국적 불복종 운동은 영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930년에는 인도의 소금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소금법에 저항하며 또다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때 간디는 직접 소금을 만들어 영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자며 전통 염전이 있는 해안으로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며 소금 행진이 시작되었죠. 영국은 행진에 가담한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결국 대부분을 풀어주고 인도인의 소금 생산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 민중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건데요. 이로써 간디의 소금 행진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디의 투쟁 방식이 소극적이라 생각하여 더 급진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주목을 받습니다. 바로 네루인데요. 그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1929년에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그렇다고 간디와 네루의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간디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네루를 통해 민족운동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고, 네루는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간디에 대해 존중과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마저 수용하는 네루의 정치적 견해에 간디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장점이 영국에 저항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서로 지지했죠. 결국 인도의 민족운동이 갈수록 거세지자 1935년 영국은 이를 누그러뜨리고자 새로운 인도 통치법을 제정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인도 각주에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이로써 인도인 스스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인도인의 투쟁이 거둔 성과였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을 알아볼 텐데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베트남은 인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독립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했지만 프랑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이에 격렬한 투쟁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한 호찌민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에도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한 수카르노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민족주의 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세력을 규합하고자 노력했죠. 이 두 인물 모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데다 현재에도 두 나라에서 위상이 높은 인물이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함께 동맹국으로 참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의 오랜 적수인 러시아에 접근하자 독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힘쓴 결과였죠. 결국 전쟁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은 1920년에 연합국과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오스만 제국은 전쟁 이전까지 남아있던 아프리카와 유럽의 영토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제국의 영토는 아나톨리아와 흑해 연안으로 대폭 축소됐죠. 하지만 그나마 남은 영토도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나톨리아 서남부 일대와 시리아, 이라크 지역 등을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이 장악하는데 동의해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세브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한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제국을 분할하는 연합국에 저항하기는커녕 영국에 협조하며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외세의 간섭과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죠. 이때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으니 바로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갈리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유능한 장군으로 저항 세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마침내 1920년 5월에는 무스타파 케말이 아나톨리아 동부의 앙카라에서 저항 세력을 규합하고 대국민회의를 소집합니다. 이후 무스타파 케말과 대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외세를 몰아내는 투쟁이 이어지는데요. 이를 국민투쟁 혹은 독립전쟁이라고 하죠. 우선 무스타파 케말은 비잔티움의 옛 영토 회복을 외치며 아나톨리아 내륙 지역으로 쳐들어온 그리스를 격퇴합니다. 이렇게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며 1923년에는 연합국과 새롭게 로잔 조약을 체결하죠. 아나톨리아를 분할하려는 연합국의 야욕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국민회의가 터키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민투쟁의 영웅인 무스타파 케말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터키가 탄생합니다. 초대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 케말은 나의 가장 큰 업적은 공화국이라 말하며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을 시행해 신생 터키 공화국을 근대 국가로 바꿔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스타파 케말을 튀르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타튀르크라고 부르는 것은 열강의 침략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그에게 터키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의 표시인 거죠.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눈을 조금 돌려 아랍으로 가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은 적국인 독일 편에 선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려 광대한 영토를 얻고자 했습니다. 영국은 주로 레반트 전선,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과 맞붙었는데요. 해군을 주력으로 하는 영국은 사막과 광야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크게 곤욕을 치렀죠. 이에 영국은 이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인의 협조를 얻고자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벗어나 아랍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들의 열망을 이용하려 한 건데요. 때마침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이자 메카를 다스리는 하심 가문의 후세인이 영국 편에 서겠다고 나섭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후 세워질 아랍인의 국가를 자신에게 달라는 조건이었죠. 당장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다급한 영국이 이를 마다할 리 없겠죠. 당시 후세인과 협상했던 영국 외교관 맥마흔은 후세인의 요구를 보장하는 서한을 보내는데요. 이를 맥마흔 서한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약속을 받아낸 아랍인들은 오스만 제국에 맞서 용감히 싸웠고 영국이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아랍을 배신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와 함께 중동 지역을 분할 점령한 건데요.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에 체결한 비밀 협정에 따른 것이었죠. 한편에선 아랍 국가의 수립을 약속해놓고 뒤에선 딴 주머니를 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확보하고자 유대인 금융자본가 로스차일드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영국이 아랍인에게 약속했던 땅,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서한이었죠. 이 벨푸어 서한이 알려지자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가 거의 13%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같은 땅을 두고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각 약속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에도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마침내 1948년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곳에 살던 아랍인을 추방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도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갈등의 뿌리에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 제국주의 열강의 욕망이 자리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즉 전간기에 아시아에서 벌어진 다양한 민족운동을 살펴봤습니다. 각자 하나의 주제로 다뤄도 모자랄 사건들을 종횡무진하다 보니 정신없을 텐데요. 영상이 끝나면 오늘 살펴본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차분히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전히 이 시기에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이전의 노력이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참혹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이상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억압당하는 민족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전간기의 20년, 그중 앞선 절반인 1920년대를 불안했지만 평화로웠던 시대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시각인지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오늘 살펴본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식민지에서는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은 말이죠. 결국 오늘 살펴본 아시아의 민족운동은 1930년대에 국제질서가 변화하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만큼 1930년대의 국제정세가 요동친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